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책은 일단 나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본질과 한계라고 잡아봤고요. 그래도 이제 정치발전소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실온이라고 좀 거창하게 해봤습니다. 또 요즘 세태가 실온 이런 말 쓰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실온 이렇게 안 쓴 게 어딥니까? 잠깐만. 시작할게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단순한 개념이죠. 여기 이제 써 있듯이 한 사회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의 현금. 뭐 대충 이렇게 뭐 정의가 조금씩 워딩이 달라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거의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이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런데도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뭐가 기본소득이고 뭐가 기본소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실업수당 같은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거, 이 뭐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또는 청년수당 이것도 이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이다 또는 이제 중간적인, 초기적인 그런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뭐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도 이런 논란이 된다는 거는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기본소득이니까 이제 기본이잖아요. 뭔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 그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이라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보장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보장의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보장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차이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한 10년 전 정도랑 지금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10년 전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굉장히 좀 어떤 여기 책 제목을 공상 또는 환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걸 거의 공상 또는 환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뭐 이제 유력 정당의 이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자기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 정책으로 뭔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현실화된다고 할 때는 언제나 이제 좀 어떤 변형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걸 겪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 이제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좁혀서 그냥 한국 경제라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건 이게 근데 해법이냐 아니면 오히려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장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스케치를 해보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텐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이런 입장을 이게 택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좀 뭐 강요 아닌 강요를 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는 어떤 현실의 어떤 것들이 어떤 정책들이 이게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떤 현실적으로 더 어떤 현실성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이런 입장, 현실적인 실제 이제 그런 입장하고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찬반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입장을 선택하기를 강요받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굉장히 난감하죠. 사실 이제 어디 가서 뭐 이제 강연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을 뭐 기본소득 다 포함해서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든지 어떤 뭐 이제 사안에 대해서든지 이제 선명한 어떤 그 입장이랄까요? 뭐 아니면 도식에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그런 뭐 어떤 상황들이 최근에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소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싹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증거로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이라든가 무상급식,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 현실에서 지금 우리 이제 정부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입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들 속에서 어떤 또, 입장들을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입장을 이제 그 선택하기를 강요받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기본소득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이 기본소득이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표현이야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단칼 해법이다. 우리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 경제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소득 단칼 해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책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랑 한번 잘 비교를 이제 해보면은 10년 전이긴 한데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쪽 정책 영역에서 가장 화두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경제민주주의가 뭐냐 이거 가지고도 뭐 논란이 많았죠. 기본소득처럼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책들 아마 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정치발전소에도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책들을 보면 그 목차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러니까는 그 경제민주주의라는 이 개념 아래 뭐 경제민주주의를 뭐라고 정의하든 간에 어쨌든 그걸 구체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역의 정책들이 그 아래 있었거든요. 뭐 재벌 문제라든가 뭐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일별을 해놨죠. 비정규직, 청년 실업, 뭐 젠더 격차 문제, 뭐 지역 간의 뭐 여러 가지 격차,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재벌 문제 같은 게 지금 고질적인 뭐 한국 경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해법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뭐 현실성을 뭐 이제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이 상위 개념으로서 이제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기본소득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소득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걸로 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책을 보신 분들 중에는 책에다가 제가 뭐 명시적으로 그런 이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좀 뺀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은연중에 이제 제가 썼던 거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기본소득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의 수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가지고 기본소득으로 하자.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의 원래 아이디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소득을
심각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걸로 재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뭐 관련이 없진 않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기본소득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조 정도가 아니고요, 수백조입니다. 최소 100조 이상 단위로 이 정책이 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정책인데,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일자리 보장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뭐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정책들이 많이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말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단면인 것 같은데, 뭐 뒤에 가서 조금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의 뭐 전문가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종종 불려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가서 좀 이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지역 수준으로 가면은요, 이게 서울 뭐 이런 이제 큰 데 말고요,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 말고, 이게 지역에 이제 좀 뭐 그 풀뿌리 운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단위에 가면은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기본소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른 건 다 안 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이제 많은 어떤 좌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결과 기본소득이라는 게 내 이제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이게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나쁜 정책이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강연 같은 걸 하고 나서 늘 이제 저 질의응답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듣는 게, 처음에는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읍소도 하고 막 이제 우라통도 터트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교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고 현실은 뭐 이렇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말고는 해법이 도무지 없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도 짠하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심지어 이런 국회의원들도 사실 뭐 경제정책 뭐 할 거 있냐, 그냥 기본소득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기본소득이라는 게 오히려 해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썼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책 소개 잠깐 드리면은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 크게 세 개의 부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책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건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개념인데, 아마 이 책을 보시기 전에는 이 기본소득의 역사가 이렇게 좀 긴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줄 잡아서 한 250년 정도, 뭐 한 200년이 좀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기본소득의 과거를 봤고요.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의 과거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서양에서 나온 이제 그 책들을 보면 이제 몇 권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기본소득의 과거를 훑는 그런 책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책들의 저자가 대개는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가 그 옹호론에 맞춰가지고 조금 각색된 측면이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의 좀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보는데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 예, 이게 좀 다른 책들하고, 이거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책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좀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의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2부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의 현재,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에서의 기본소득을 과거를
조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2부에서 이제 오늘날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뭐 뒤에도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왜 역사를 보냐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상 정보, 뭐 이제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출신 뭐 고향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살아온 그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실제로 살아온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이 이렇게 써놓는 그 기본소득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미화된, 그러니까 약간 자사정 같은, 예, 그런 이제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조명을 했고, 거기에 비춰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기본소득 개념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제 정책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서술을 했고요. 그래서 2부까지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이 좀 뭔가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유 기본소득 얘기만 하지 뭐 하려고 저기 무슨 다른 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혼란을 주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3부에서는 그 기본소득이 아니면 그러면 뭐 어떤 이제 뭐 정책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3부에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제목으로 국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결국 이 국가 얘기는 1부, 2부, 3부에 뭐 공통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국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어떤 이제 의의를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3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룬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이제 보셨다고 전제를 하면은 뭐 사실 제가 이걸 막 무슨 저기 순서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책을 안 보신 분들까지 뭐 이제 사놓고 또 안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 보는 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까지 좀 염두에 두고서 제가 좀 책을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소득의 정당화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정당화라는 건 좀 개념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정당화라는 건 결국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기본소득론자들이 내놓는 이제 그 대답들을 보면은 결국 그런 건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정의 있잖아요. 뭐 개인한테 줘야 되고, 뭐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고, 현금으로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이제 줘야 되고, 뭐 현금으로 줘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정액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의를 이루는 각각의 이 텀들, 이것들이 이 조건들이 기본소득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데? 가구 단위로 많이 주죠. 요즘에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빈곤 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빈민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당들이 이제 가구 단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구 단위로 하면 안 되고 개인으로 이제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건을 붙였을 때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 뭐 낙인 찍고 뭐 이런 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그런 영화 보시면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저기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차등하는 것도 역시 이제 뭐 그런 낙인 효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실제로 사각지대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물로 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국가가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거면 안 되고 이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냐면 예를 들면은
가구 단위로 하면 안 된다, 개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옹호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가구 단위로 준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있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 수별로 이걸 차등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20만 원씩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이상은 다 100만 원만 줬는데요. 어쨌든 거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위장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4인 가구인데 만약에 이 각각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뭔가 치팅을 하게 되면 160만 원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 가구 단위로 주는 게 가족을 깬다. 이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예. 하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거든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비혼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살기 힘들고 꼭 그래서만 비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개인의 철학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1인 가구라는 게 그게 잘못하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왜 그 나이 되도록 너는 장가를 안 갔냐, 결혼을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쉽게 들었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 명절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가 이를테면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그 나름의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이제 1인 가구로서 내가 살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인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갖다가 좀 차별하는 게 결과적으로 되거든요, 또. 왜냐면은 이게 개인으로 주면은 이 1인 가구는 이제 40만 원인데 2인 가구는 80만 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가치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둘이 사는 게 더 이롭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단순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그냥 특정 기간 동안 사실은 이거 한 번 준 거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데 만약에 이걸 평생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당화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없겠냐. 좀 이런 거를 좀 책을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더 탄탄한 근거를 찾아보자. 예, 그래서 과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아까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 서문에 그 머릿말에 이렇게 제가 그냥 써놓은 그 얘기인데, 예, 과거를 본다는 게 단순히 신상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확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기본이라고 좀 아마 헷갈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이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 200년 넘는 이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기본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소득 론자들이, 오늘날의 기본소득 론자들이 이게 우리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난 것들을 어쨌든 뭉뚱그리는 이제 개념으로 제가 그냥 기본이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주장은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대중의 삶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때 이렇게 많이 터져 나왔다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좀 최근에 산업혁명,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오늘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그러면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던 거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산업이 이제 재편되고 뭔가 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그런 기회인데,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은 기존의 삶의 방식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산업혁명 얘기하는 것처럼요. 일자리 위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3번의 산업혁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런 격변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기본 주장이 이렇게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산업혁명이라는 걸 먼저 보면은,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게 다 구라 아니냐, 이거 뭐 4차 산업혁명이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겁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케팅 용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한 3번의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냐 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하여튼 3번 정도의 이런 격변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산업혁명이 첫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 오리지널 산업혁명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성립할 때 있었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산업혁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대량 생산혁명 또는 뭐 독점혁명, 독점화 혁명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우리 이제 좌파 이쪽에서는 이제 그 제국주의론하고 관련이 돼 있는 뭐 독점 자본주의로 이제 자본주의가 전화하는 뭐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예. 하여튼 그것도 산업혁명이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한 중반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벌어졌던, 그걸 옛날에는 이제 극소전자혁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거의 없는데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이 생산 과정, 공정도 바꾸고 그다음에 제품도 바꾸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산업혁명인데요. 그게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던 거는 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3번의 산업혁명에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저게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죠. 예, 1차가 이제 자본주의 성립, 2차는 자본주의 심화, 3차는 자본주의 정교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예, 뭐 용어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립이라는 건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됐다는 거고요. 자본주의 심화라는 건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문제들을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이제 못하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한다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정교화인데, 이제 여기에는 실제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이 국가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그 비효율적이고 뭔가 되게 약탈적이고 하여튼 이런 성격들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그 여러 이제 과학기술 발달이라든가 그 또 이 통치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실제로.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교화라고 저기 이제 해놓은 거는. 그래서 뭐 저 아마 책에서는 이제 그 강조했던 건 이거였죠. 저기 소득세. 이 소득세라는 게 언제나 있었던 것 같지만, 세금이라는 게 뭐 옛날부터 왜 로마는 세금 때문에 망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뭐 소득세라는 건 굉장히 근대적인 산물이고요. 근대의 산물이고요. 뭐 그 전에 선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소득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소득세제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저기 자본주의 정교화의 문제냐면, 소득세라는 게 가장 걷기 힘든 세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정부가. 너 얼마 벌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뭐 월급쟁이들은 왜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다 들여다보는데, 실제로 이제
월급쟁이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월급쟁이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월급쟁이가 얼마를 버는지를, 실제로 이 얼마 버는지를 누굴 통해서 알아요? 이 정부가 그 사업자 저기 기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 이제 회계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밑바닥에 그런 변화, 경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 금융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기술이라는 게 여기 같이 접목이 되어야만 실제 그 소득세제가 제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정교화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그 산업혁명하고 그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터져 나왔던 어떤 기본의 요구들을 이제 이 표에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든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뭐 GDH 콜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많이 유명한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누가 이 사람을 기본소득론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식의 저자라든가 뭐 인간의 권리라든가 이런 저작들의 그 저자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도 마찬가지죠. 예, 뭐 철학자라든가 뭐 또는 수학자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GDH 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기본소득 그 책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콜이 기본소득론자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콜이 처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다 뭐 그냥 이런 자리니까 좀 세게 얘기해도 되겠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콜이 그 마지막에 유작으로 되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두꺼운 저작을 남깁니다. 5권짜리 저작인데요. 이 저작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써요. 딱 한 번 쓰는데 그것도 베이직 인컴이라는 어떤 개념어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베이직한 인컴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소득이 뭐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고 딱 한 번 지나가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본소득 개념을 뭐 콜이 주장을 했다거나 또는 뭐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예, 전혀 이게 의식적인 그런 사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기본소득 그 주장이 사실은 그 당대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어떤 사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뒤흔들 만큼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19세기 말이 아니라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세상을 뒤흔들었던 건 사실은 그 노동자들 운동이라든가 뭐 그죠? 뭐 특히 이제 1840년대에 이쪽 벨기에라든가 이쪽 그 이제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북유럽은 아니고 약간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지역들, 그쪽 플랑드르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서 사실 막스 엥겔스가 그 공산당 선언을 의뢰받아가지고 쓴 것도 이제 거기거든요. 그쪽에 노동운동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산당 선언을 쓸 정도로 사실은 노동운동이 강했고, 오히려, 예, 노동운동이 강했고, 그리고 뭐 20세기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복지국가가 20세기 초반에 복지국가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실제로 복지국가가 성립을 했고,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뭐 케인즈라든가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이 있었고, 케인즈의 주장은 뭐 이제 결국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역량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되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근본이자를 포기해야 된다. 근본이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금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이 경제의 명운을 막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이자를 포기해야 된다고 케인즈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정책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량적인 이런 개입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뭐 이 기본소득 주장이라는 게 굉장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본의 어떤 패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역사 속에서 이 기본 주장이 삶의 안정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부상을 했던 건 사실인데, 하지만 패배했다. 예. 어떻게 패배했나를 보면은, 패배니까 이제 그 패배 어떤 전투의 어떤 상대가 있을 거잖아요. 전투의 상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본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보면은 각각의 그 산업혁명 에피소드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러니까 삶의 안정성이 파괴된 건 맞아요. 그러면 삶의 안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복원이 됐는가를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편적 임노동 체제라는 방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삶의 기반을 잃고 어중이 떠중이 이제 헤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임노동자가 되면서 그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자기의 삶의 안정성을 복원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의 주장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수당을 국가가 이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뭐 정책 역량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괜히 사람들 저 근로의욕 관퇴만 시키고 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로 퉁쳐서 줘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제 국가의 역할이 이제 심화 정교화된다라는 건 결국은 소득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속속들이 알게 됐느냐는 이제 그 둘째 문제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얼마씩 이제 동일하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뭐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정책 역량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패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이 기본 주장의 어떤 대체적인 성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는 그 어떤 추이, 발달 그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공산당 선언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에서도 사실은 막스 엥겔스가 다양한 이제 그 입장들을 당시에 다양한 사회주의 입장들을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는 중에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뭐 그런 표현은 당연히 쓰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소득론자들 당시에 이제 그 1840년대에 그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쪽 지역에서 북프랑스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기본론자들을 뭐 주요한 논자들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듣보잡 정도였던 건데, 뭐 그게 무슨 경멸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였는데, 그러니까 마이너했다는 건데, 어쨌거나 마이너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들을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부르주아적이다, 뭐 과거 회고적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이쪽으로 굉장히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걸 멈출 수도 없는데 자꾸 회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오히려 그거는 반동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현실의 발달 추이를 좀 잘 모르고 있었다. 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본적인 성격을 갖긴 하는데 이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발본적인데 보수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데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성격인데, 그래서 뭐 한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자면 이 토마스 페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세에 도달한,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소득의 그 원조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실제로 주장한 건 기본소득은 아니고 오늘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기본 자산이죠. 근데 뭐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기본이라고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만 21세가 되는 그 모든 개인에게 15파운드씩을 주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줘서 뭘 한다는 거냐면 이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이 젊은 커플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딜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예. 이 정도 돈이면, 그러니까 15파운드니까 일단 30파운드잖아요. 이거 저기 인터넷에 가시면은 그 환율 계산기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 환율 계산, 환율이 아니라 저기 그 뭐지? 화폐 가치.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질 텐데, 이 당시에 30파운드면은 소 한 마리 사고, 땅 몇 마지기 사가지고, 그냥 뭐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머스 페인이 이 기본소득 줘야 된다는 이유는, 의미는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자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임금 노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는 기본소득 줘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건 과거 얘기니까 이제 우리한테 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저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실제 세상은 저렇게 가지 않았고, 저런 식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복원 불가능한 걸로 판명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또, 물론 저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대를 걷어야 되니까, 예, 토지라는 게 이제 인류 공통의 자산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토지가 일부 사람들한테 독점적으로 소유가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가니까 이 지대의 일부를 좀 우리가 걷어갖고 이거를 좀 모두에게 15파운드씩 이렇게 나눠주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재산권에 굉장히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본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제 좀 과거 지향적인 그런 회고적인 성격, 그런 좀 보수적인 성격까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 발본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재산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이 재산권 개념에는 굉장히 또 충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가 모든 이에게 이렇게 공통으로 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또 재산권이거든요. 자연권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근대적인 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발본성이라는 게 아주 좀 제한적이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막스까지 여기 끌고 들어오면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본성이라든가 보수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날 기본소득론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던 역사적 기본 주장들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좀 대비를 해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거의 아무도 안 해봤을 텐데, 예,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저는 이 기본 주장이 아까 전에 뭐 제가 듣보잡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래도 같이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패배했지만 어쨌든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이런 역사적인 그 과거의 기본소득론, 기본 주장들의 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그것들과 꽤 뚜렷하게 또 구별되기도 합니다. 구별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했던 그 기여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거 기본론자들이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비록 기본론자들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 기본론자들도 어쨌든 거기 힘을 보태가지고 이 복지국가나 이런 게 성립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부정한다는 거죠. 기본소득론자들은 오늘날에. 예, 왜 그런 거냐. 이거에 제 나름대로의 답변은 이제 1980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소득론이라는 건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 재구성된 거라는 거죠. 재구성된 건 됐는데 이게 왜 재구성이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재구성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때는 재구성이냐? 이걸 좀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적인 그 특성을 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커뮤니스트라고 불러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군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우리는 이제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배경이 한편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어떤 위기라고 할까요? 복지국가의 어떤 한계 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뭐 복지국가가 그 자체로 이제 되게 서구 그 삼인주의,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뭐 이제 그 이쪽 서유럽에 있는 이 사회당들 뭐 이런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돼 왔는데 어쨌거나 이게 거대 그 제도권 정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량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일선에서 얼마나 그 모순들을 느끼겠어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정말 필요한 어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외면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낙인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속속 그런 고발들이 생기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풀뿌리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보고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그냥 죽어갔다, 또는 뭐 누가 이제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런 보고들이 70년대 정도부터, 이거 뭐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년대 정도부터, 70년 초중반 정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지국가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는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있었지만 하여튼 이게, 좀 기본소득 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지금 보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삼인주의라는 게 좀 뭐 그냥 미적지근해서 그런 거냐, 아예 그냥 화끈하게 저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현실사회주의죠. 현실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련이라든가 이 동유럽이 하는 걸 보면은, 저것도 아니다. 예.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편이라는 건 좌우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제 현실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 둘 다 이게 좀 뭔가 아니다, 이거 둘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결국 이 정부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그런 일군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을 무정부주의적 또는 뭐 리버테리언 커뮤니스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리버테리언 하면은 왜 저기 자유지상주의자들이죠. 자유지상주의라고 이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국가의 그런 간섭까지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걸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정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의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한 사회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복지국가라든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여기엔 사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이제 더 강한데요. 하여튼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의가 실제 이제 기본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거고요. 이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예, 바로 이런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기 표현이 잘 안 됐는데 그냥 책에 그냥 한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정의됐다는 건 바람직한데 그 반성은 왜곡된 반성이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정의, 데피니션에는 기본소득론이 자신의 대립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보편적 임노동제,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를 활용한 정교한 소득보장제도 이런 걸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한다는 그런 취지만이 강하게 배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재구성된 기본소득을
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개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와 같은 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이라는 게 굉장히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서유럽의 어떤 특정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앞전에 제가 이제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당화와 관련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 결과인 거죠 이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의 뭐 특징이라는 게 뭐 개인한테 준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뭉뚱그려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크게 이건 것 같아요. 보편성, 평등성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이게 결국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징발 대상이 되는 자원, 그 성격에서 보편 지급이라는 게 유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이라는 건 이제 지대, 플랫폼,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뭐 플랫폼 빅데이터는 이제 좀 놔두고 지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토마스 페인 얘기랑 이제 맞닿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죠. 지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소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이라는 건 이제 어떤 물질적인 자산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당시의 논자들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논자들은 그 노동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이걸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뭔가 물질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프로퍼티라고 하면 왜 자산이기도 하고 뭐 그 특성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소득을 낳을 수 있는 그 소득 창출력이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진 뭐 그 무엇, 그것이 이제 자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토지라는 자산에서 지대가 나오는 거죠. 노동이라는 자산에서 이제 그 임금이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건데요. 예. 하여튼 이런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근데 이제 토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위한 그 신의 선물인데, 이게 뭐 꼭 종교적인 뭐 특정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게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지대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념에 입각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가 모두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를테면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거랑 그 토지 자체의 어떤 그 자연적인 생산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언제나 토지 생산물에는 섞여 있죠. 그죠? 그 토지 생산물은 언제나 그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산력의 표현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진 인간적 생산력의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같이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건데, 잠깐만요. 전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분배 대상이 되는 자원은 그래서 그 실제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기울인 그 노동의 산물은 분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전제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나왔을 그 산물, 이것만이 이제 그 분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 토지가 우리 인류 모두의 이제 공통의 자산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인류 모두가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남녀 뭐 하여튼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 모두에게 똑같이라는 이 보편성과 이 평등성이라는 게, 예,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어쨌든 토마스 페인도 그랬고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가져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오늘날까지도 이게 대체로 좀 근데 의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기본소득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의식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성격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통상적인 재분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런 관념에 입각해 있습니다. 징발 대상이 되는 자원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갖는 어떤 동등한 권리라는 그 관념에 입각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반면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재분배 또는 복지라는 건 굉장히 필요라는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야, 복지라는 거 권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권리라는 것도 사실은 저 필요라는 거죠. 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 징발 대상이 되는 자원에 대한 어떤 권리라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 빈민수당이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필요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인간이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념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이제 하고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편 지급이라는 어떤 형식만으로는 기본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대를 걷어서 모두에게 n분의 1로 주자. 이거는 기본소득 맞아요. 100만 원씩 주자. 이건 기본소득 맞아요. 근데 누진적 소득세를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왕창 걷고, 예, 월급쟁이들한테 적당히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누진적 소득세를 걷어가지고 모두에게 100만 원 주자.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구별에 입각해서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저 누진적 소득세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개념적으로 보면은 좀 이런 이제 성격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게 분배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기본소득만으로는 삶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본소득 주면은 그거 도박으로 탕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탕진하는 게 도박만 있습니까? 도박은 금지하면 돼요. 그런데 불량식품에 탕진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박근혜 이제 생각이 나긴 하는데 불량식품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예, 그 불량식품을 하여튼 그렇게까지 정책적인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불량식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상한 소비를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보험으로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제대로 된 소비입니까? 현명한 소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 분배 측면에서 뭔가 어떤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이 소비 측면에서 어떤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본원적 권리가 있는 자원만을 재분배 재원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결국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이 국가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건 필요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제도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 자원의 크기나 양태는 차별화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어떤 역할을 또는 역량을 국가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 지급이라는 것도 때로는 이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지급이라는 걸 기본소득하고 1:1 대응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보편지급이라는 형태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지급이라는 건 현대국가의 제도 환경에 맞지 않는 급부지급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지급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이게 되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긴급재난지원금이었던 거죠. 제도가 미발달되고 기술적 영향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보편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왜 이런 거냐면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원래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하는 그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예, 그거에 의해서 이를테면 뭐 지진이 난다든가 그러면 특정 지역에 그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은 원래 굉장히 선별적이고 차등적이에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 긴급성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걸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했고 코로나 피해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광범위하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 정도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따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보편지급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사실은 저것도 이제 원래 애초에 제안에서는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과세소득으로 해갖고 이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장치까지 마련을 했었는데 실제 정책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저런 경우에 얼마든지 보편지급이 사용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대나 플랫폼세라든가 빅데이터세 이런 것들을 뭐 확보하게 되면 이거를 뭐 어쨌든 우리 모두의 거니까 이거는 n분의 1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반대로 왜 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른 문제죠. 우리 모두의 거라고 해서 뭐 n분의 1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그죠? n분의 1이 아닌 게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지대라든가 뭐 그 플랫폼이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이런 거에 공적인 성격이 다 있고 거기에 이제 깃들어 있는 그런 공적인 성격을 그런 어떤 세금으로 뭐 공적 목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확보를 그 국가가 결국 국가죠. 확보해야 되는 그 정당성은 사실 이걸 n분의 1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편지급이 선별지급보다 우월함이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사실 꼭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급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죠? 예, 더 낫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편지급이라는 거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뭐 필연적인 어떤 연관고리가 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보편지급이 맞는데 보편지급이면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정도 얘기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거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런 그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책의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그 불안정성이라는 걸 그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거는요, 사실은 인간이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뭐 결국은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고, 근데 먹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라는 건 굉장히 경제 활동에서 본원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잘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산에 있는 열매를 주워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주워오는 것 자체도 이제 생산이라고 한다면, 예, 생산이라는 건 굉장히 본원적인 경제활동이고, 소비라는 것도 본원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생산과 소비 사이에 분배라는 게 끼어들어요. 예, 그 특유의 이 자본주의만의 성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는 분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범주도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에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 좀 활성화된 그런 개념이고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재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죠. 예,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생산에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제 결국은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에를 자본가로서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주 또는 뭐 다양한 자산 소유자로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참여한 방식에 맞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일정한 소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윤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또는 뭐 지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소득의 형태들이고요. 그런 소득을 얻어가지고 앞에서 생산의 단계에서 생산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비하는 거죠. 시장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그 일반적인 그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산, 소비, 분배, 소비 이 세 영역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과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산해서 내가 소비하는 뭐 이런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 내가 생산했는데 내가 소비를 못 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조화들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미스매치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아까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생산 영역에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산에 참여했어도 분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충분히 못 받는 거죠. 임금을 충분히 받아도 소비를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산 영역, 분배 영역, 소비 영역, 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불안정성의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고요. 삶을 뒤흔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고, 이런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는 사람만이 예, 안정적인 어떤 그 재생산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안정적인 재생산을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원들이 어떻게 이제 확보가 되느냐를 보면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화면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예, 이게 8-2인가?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또는 뭐 지역사회나 또는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이제 또 국가까지도요, 포함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주체로부터 다양한 조력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이 경제적인 재생산 그리고 경제적 안전 확보를 해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어떤 주체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는 각 사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다를 거예요. 같은 사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어떤 이제 사회에서 주어진 시기에 하나의 어떤 안전보장 체제를 이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게 이 체제라고 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그림은 그래서 생산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소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이제 저 A, 처분 가능 시장 소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B는 국가가 공적으로 이전해주는 소득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받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 더 이제 띄어감에 따라서 이를테면 아동수당 같은 거 다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물론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간에 이 공적 이전 소득을 얼마씩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A하고 B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총 소득이 되는 거죠. 총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고, 이 소득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적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소비라는 게 있어요. 공적 소비라는 건 뭐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해주는 뭐 어떤 의료라든가 뭐 보건 의료라든가 뭐 이제 공적 뭐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소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개인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경제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소비인데 최종적으로는 이 A, B를 소비해서 이 사적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적 소비, 국가로부터 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이 공적 소비까지 포함해서 이 경제적인 재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그 개인의 어떤 경제적 재생산의 그 자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안정성이라는 건 결국은 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저 총액과 요소별 배합의 그 배합 비율의 안정성으로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이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합 비율이 A가 30%, B가 20%, 뭐 C가 50%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안정성이 유지되면 경제의 재생산과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한국 문제는 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그 흔들리는 게 어디에서 흔들리냐면 A에서 흔들리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일단은 크기가 줄어들고, 그죠? A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A의 크기가 줄어들고 또 편차가 커져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동시에 이제 종전에 비해서 가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회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 역할도 작아지고 있죠. 한국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내복지 이런 거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한테 받는 것도 사실 지금 가족 지금 해체 단계에 있고요. 1인 가족 지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A가 줄어들고 그 이제 편차가 크니까 B나 C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 편차도 좀 이제 줄여주는 그 완충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 오늘 한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 이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그 이제 맥락은 기본소득이냐 뭐 복지국가냐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논쟁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국가의 이제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 그 국가의 역할을 B를 중심으로 크게 할 거냐 아니면 C를 중심으로 크게 할 거냐, 뭐 결국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조금 마지막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건 B나 C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생산에 개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 개입을 국가가 하면은 그 A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A의 감소폭도 이제 좀 줄일 수 있고 A의 변동폭도 줄일 수 있고, 그래갖고 B나 C 부문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그 어떤 부담, 이거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사실 좀 몇 가지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진보성이라는 문제 아마 책에는 나왔는데 얘기를 조금 덜 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반화한 미래의 기본소득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일반화시키면은 생산의 산물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쨌든 생산은 된다는 거니까, 기계가 한다는 거니까, 생산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결국은 노동 또는 뭐 이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생산에 기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건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이제 n분의 1로 나눠준다라는 거니까 이게 마치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간 거라는 거죠. 이 귀찮아 됐어 그냥 n분의 1.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주자라는 주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그러니까 저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심도 있는 민주적인 이런 토론의 결과로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n분의 1 주장의 근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그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n분의 1로 주자는 그런 거였지, 저게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분배 기준으로서 우리가 그 진지한 토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중요한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소득이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왜 인기냐? 이 문제는 사실 책에 좀 제 나름대로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예,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했네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유롭게 일단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현장에서는 손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있고 복지국가 공부 계속 하고 싶은 김다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강의 정말 잘 들었고 특히 궁금했던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ABC 얘기해 주시면서 B와 C 같은 거는 어쨌든 국가가 공적 이전 소득을 더 하거나 아니면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 거고 A는 노동시장의 1차적인 분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을 생산의 문제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러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했어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되겠죠?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책의 좀 결말 부분에 마지막 장에다가 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국가가 굉장히 큰 고용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 공공기관들까지 해가 공공기관 한 300개 되나요? 몇 개인가요? 300개 좀 넘습니다. 예, 300개 좀 넘죠. 이 지정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부문이라고 하죠. 공공부문에서 지금 아마 200만 넘지 않나요? 그 엄청난 이제 숫자에 200만 넘으면은 거의 우리나라 임노동자의 10%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를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굉장히 큰 고용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뭐 적정 임금을 준다라는 게 이게 충분히 이제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냐? 이거는 사실 그걸 별로 사회적으로 자각하고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의식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더 북돋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런 그 과정, 메커니즘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랄까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여기 공무원 노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 이렇게 그런 힘을 인식을 하고 좀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좀 집중을 한다면 지금보다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부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거 딴 거 없죠. 저기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은 최저임금이 중요한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예를 들면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건 어떤 노동운동에서 저 끄트머리에도 없었어요. 예,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의제고, 실제로 이제 민주노총이나 그 전에 이제 그 노동조합들의 그런 역사를 봤을 때, 노총의 역사를 봤을 때, 최저임금이 그 좀 주요한 의제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이게 이제 제 기억에 한 2000년대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적어도 2005년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의제로 좀 끌어올려졌고, 왜 그러겠어요?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임금이 이렇게 만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보기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기준에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뭐냐면, 최저임금이 이제 매년 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임금이 올라야 되는, 덩달아서 올라야 되는 그 노동자의 비율이에요. 최저임금 영향률이. 그러니까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영향률도 좀 높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체로 뭐 한 저기 지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15% 이상은 돼요, 그게. 그 말은
최저임금으로 전체 총 노동자의 15%의 임금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자체로만.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래도 좀 같이 또 자동으로 또 오르는 게 있거든요. 최저임금 거기에 걸리진 않더라도.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 국가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뭐 지금 민간위원회 형식으로 돼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뭐 큰 부문에서 어쨌든 공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최저임금이 갖는 이런 뭐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좀 자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의의를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좀 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이제 정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 되게 많아요. 저기 뭐 국가가 또 이제 대량 구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의료보험 수가 같은 거 정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떤 그 민간의 생산자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게 이제 단순히 가격으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 너네들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면 뭐 여성 뭐 고용을 얼만큼 해야 된다라든가 장애인 고용을 얼만큼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요즘에 ESG 유행인데요. ESG 측면에서 뭐 노조 탄압하면 안 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각하고 실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 질문 올라왔는데요. 안지은 님이 해주셨는데 기본소득론자들은 그럼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며 인플레이션 같은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경제가 어쨌든 돌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행정비용 같은 거라든가 국가라고 하든 아니면 하여튼 어떤 식의 이제 공동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어떤 행정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이 어쨌든 이제 계속 소모가 되고 갱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재생산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치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 해 GDP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한 2,000조쯤 되는데요. 그 2,000조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국가 행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회적 공비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갱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순소득이라고 할 만한 부분. 이걸 갖다가 그냥 n분의 1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본소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본소득인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GDP가 2,000조면은 2,000조를 뭐 5천만 분의 1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2,000조 중에서 이제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명목 GDP라는 게 이제 계속 뭐 인플레이션하고 그건 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예, 명목치니까 그거는 그 자체 정의상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걸 갖다가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기본소득 액수라는 건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 알라스카에서 그 석유 팔아가지고 왜 기본소득 나눠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유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나눠주면 되는 거고 200억이면 200억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사실 인플레이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실질적인 어떤 크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뭐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지금 오늘날 현재 가치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장에 국가가 생산에 개입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생산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식 혹은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 아, 나갔다 오셔가지고. 그 제가 비슷하게 예. 연이어서 그 비슷한 아마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에 개입한다는 방식에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그 노동의 협상력을 높여가지고 노동이 자본으로부터 더 많이 이걸 가져오게 하는 것, 그걸 국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노동이 뭐 스스로 하든지 이런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결국은 생산 영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민간 자율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간에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뭐, 이제, 현실적인 역량이, 노동 쪽이 특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자본 쪽도 문제입니다. 자본 쪽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자본 안에서 굉장히 격차가 크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문제인데 어쨌거나 노조 쪽이 이제 그러니까 노 쪽이 뭐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한 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자체로 국가가 생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뭐 그 공동구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오늘날 한국의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 쪽에, 노동자 쪽에 이 힘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북돋는 어떤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관계의 어떤 뭐 평형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도 국가 개입의 중요한 목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에 질문 하나 더 올라와가지고요. 이민서님 질문해 주셨는데 기본소득론자들에서 일부는 이재명 지금 뭐죠? 하여튼 후보의 그냥 무조건 n분의 1 분배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n분의 1 분배가 기본소득의 아주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가 좀 고민이라고. n분의 1로 주는 거죠. 기본소득에 그게 오히려 반대죠. n분의 1로 안 주는 게 기본소득이 아닌 건데 그 어떤 취지로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조금 그거는 네. 제가 알겠습니다. 현장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보편지급이 선택국가의 재정 환경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예외로 보편지급이 더 타당할 때가 있다고 저는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좀 사례들이라든지 좀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편지급이 타당하다는 건 그냥 상황적인 그런 타당성 정도지 이게 타당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거라든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거 말고 보편지급이 더 좋은 예를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결국 이게 기본소득은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주는 거라면은 사실은 그 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국가는 이제 특히 이제 세무당국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한 800만 좀 넘는데 그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 국가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좀 고소득자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저소득자들이 얼마 버는지를 세무당국이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봐야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제 알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뭔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각지대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바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관련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크게 이제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저는 이게 뭐 정답이라 완전 이게 궁극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저기 그 소득 파악을 하는 시스템을 좀 일원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이제 수급 이런 거는 이제 복지부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은 그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무당국은 저소득자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일원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국세청에서 새로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저기 근로장려금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도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그 저기 임금소득을 거두는 사람들 위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기 임금이라는 건 사실 파악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뭐 다른 하여튼 좀 기타 저소득자들한테까지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제도를 보편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뭔가 이 현재 이 시스템을 한층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작업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럽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국민 개개인이 얼마 버는지를 국가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돈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눠줄 때는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기 보편성이 아닌 이 선별성, 차등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씨한테까지 그걸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이런 그 불필요한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이게 제도가 이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별로 큰 뭐 품이 안 든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좀 엄밀히 말하면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제도라는 그런 생각입니다.